17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벽난로 앞에 앉아서 자신이 의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자신의 감각과 경험을 의심하지만 의심의 골이 깊어지면서 나중에는 수학과 기하학과 같은 학문을 의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득 데카르트는 자신이 의심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사실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의심하고 있을 때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심할 수 있으려면 의심하는 내가 존재해야 하죠. 그런데 의심도 생각의 일종이죠. 그래서 데카르트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내가 존재한다는 데카르트의 주장은 주체의 철학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신의 피조물일 뿐인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주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는 것이 정말로 존재할까요? 나라는 것이 정말로 주체적으로 존재할까요? 뭔 뚱땅지 같은 소리냐 하겠지만 나라는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불교 철학에서는 나라는 주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라고 합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주장이 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휴문, 자아라는 것은 없으며 자아라고 생각되는 것은 단지 감각과 생각의 다발일 뿐이라고 합니다. 나는 실체로서 존재하는 어떤 것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어떤 사태를 기술하는 불완전한 기호일 뿐이라고 합니다. 이번 글의 질문은 나는 존재하는가입니다. 여기에서 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세 가지 입장인 불교 철학, 흉, 러셀의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불교 철학에서는 인간의 물질적, 정신적 작용에는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바로 오온이라고 하는데 색, 수, 상, 행, 식을 말합니다. 인간의 몸을 이루는 물질을 색이라고 하고 우리의 마음이 가지는 즐겁고 괴로운 느낌을 수라고 합니다. 그러한 느낌을 받아들여서 생각하고 개념화하는 것을 상이라고 하고 생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지와 욕구를 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체를 인식하고 판단하는 작용을 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느낌, 생각, 욕구, 인식은 존재하는 것 같지만 막상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면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물거품이나 아지랑이와 같은 것입니다. 붙잡을래야 붙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앞선 생각이 원인이 되어 나중 생각이 그 결과로 나타나고 앞선 마음이 원인이 되어 나중 마음이 그 결과로서 나타납니다. 생각과 마음은 인과관계에 따라서 찰나에 나타났다가 찰나에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과 마음의 무더기를 나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나라는 것은 없어요. 나라는 것은 인과관계에 의해서 찰나에 나타났다가 찰나에 사라지는 생각과 마음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라고 불리는 것이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나는 분명히 여기에 존재하죠. 하지만 나는 불변하는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물거품이나 아지랑이처럼 순간적으로 존재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무아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양 철학에도 이처럼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영국의 경험론자들은 기본적으로 미니멀리스트들입니다. 이들은 철학에서 불필요한 개념, 관념들을 모두 버렸던 사람들이죠. 이 중에 끝판왕이 바로 데이빗 휴입니다. 사람 좋게 생겼다고 해서 프랑스 사람들은 휴을 사람 좋은 데이빗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휴은 인상과 달리 철학은 굉장히 까칠합니다. 경험주의 원칙을 일말의 타협도 없이 끝까지 밀고 나갔는데 그러다 보니 자아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왜 자아를 버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기에 사과가 하나 있다고 하죠. 이 사과는 빨갛고 동그랗습니다. 만지면 단단하고 먹어보면 시큼하죠. 우리는 이 사과가 빨갛고 동그랗고 단단하고 시큼하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사과가 빨갛고 동그랗고 단단하고 시큼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휴메에 따르면 여기에 사과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존재하는 것은
빨갛고 동그랗고 단단하고 시큼하다는 특징이지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과라는 것, 사과라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휴메의 이러한 주장이 일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빨갛고 동그랗고 단단하고 시큼하다는 특징이지 사과라는 것, 사과라는 실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때에 따라서 기쁘고 슬프고 괴롭다는 감정을 가집니다. 그리고 춥고 덥다는 감각을 가지죠. 그런데 휴메에 따르면 여기에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존재하는 것은 기쁘고 슬프고 괴로운 감정과 춥고 더운 감각이지 그러한 감정과 감각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것, 나라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라고 불리는 것이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나는 분명히 여기에 존재하죠. 하지만 나는 분리반하는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감정과 감각의 다발로 존재할 뿐입니다. 휴메의 이러한 생각을 다발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휴메 다발 이론은 불교의 무아 사상과 비슷해 보입니다. 더욱 재미있는 점은 불교에서는 나를 느낌, 생각, 욕구, 인식의 무덕이라고 했고 휴는 나를 감정과 감각의 다발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무더기와 다발의 공통점은 그 안에 어떤 중심도 없다는 것이죠. 즉, 나라는 중심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휴메 다발 이론과 불교의 무아 사상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또 다른 영국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20세기 영국의 경험론자이자 미니멀리스트인 러셀입니다. 러셀은 언어 철학자답게 언어를 분석함으로써 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먼저 이순신은 충무옥이다 라는 문장을 봅시다. 이 문장은 참이죠. 즉 이순신과 충무공은 같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이순신은 이순신이다 라는 문장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은 충무공이다 라는 문장과 이순신은 이순신이다 라는 문장은 본질적으로 다른 문장입니다. 이순신은 이순신이다 라는 문장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지만 이순신은 충무공이다 라는 문장에는 이순신의 시호가 충무공이라는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순신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미국의 존슨 씨는 이순신은 이순신이다 라는 문장이 참이라는 것은 알지만 이순신은 충무공이다 라는 문장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러셀은 우리가 이순신은 충무공이다 라는 문장에서 주어인 이순신을 하나의 실체로 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 문장에서 이순신이라는 주어는 실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어떤 사태를 기술하는 불완전한 기호일 뿐이라고 합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쉽게 설명해보죠. 여러분은 이순신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실제 이순신이라는 사람의 실체가 떠오르나요? 아니죠. 우리는 이순신이라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이순신은 그저 조선시대의 장수로서 왜군과의 해전에서 23전 23승을 거두고 노량 앞바다에서 전사한 명장일 뿐입니다. 이것은 이순신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한 기술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순신이라는 주어는 어떤 사태를 기술하는 것일 뿐이지 이순신이라는 사람의 실체를 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순신이라는 주어가 이순신이라는 사람을 지시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이죠. 나는 김필령이다 라는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나와 김필령은 같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나는 나다 라는 문장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문장은 완전히 다른 문장이죠. 나는 나다 라는 문장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지만 나는 김필령이다 라는 문장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를테면 우리가 나는 김필령이다 라는 문장에서 주어인 나가 나라는 실체를 지시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라는 주어는 어떤 사태를 기술하는 불완전한 기호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러셀의 기술 이론이라고 합니다. 러셀은 서양 철학의 모든 문제가
바로 이러한 착각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이순신, 나, 신, 영혼 등을 주어자리에 놓고 그것들이 존재한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러셀은 만약에 이러한 착각이 없었다면 서양 철학에서 존재론이라는 학문 자체가 없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러셀의 기술 이론을 강하게 받아들이면 나는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는 언어 때문에 나가 존재한다고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착각은 언어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시간이 흘러간다는 문장의 주어인 시간은 실체가 아닙니다. 시간이라는 실체가 존재하고 그것이 흘러간다는 특징을 가진 것이라면 흘러가지 않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흘러가지 않는 것은 시간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간은 실체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비가 내린다는 문장의 주어인 비도 실체가 아닙니다. 비라는 실체가 존재하고 그것이 내리는 특징을 가지는 것이라면 내리지 않는 비도 있어야 하는데 내리지 않는 것은 비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꽃이 핀다는 문장의 주어인 꽃도 실체가 아닙니다. 꽃이라는 실체가 존재하고 그것이 피는 특징을 가지는 것이라면 피지 않는 꽃도 있어야 하는데 피지 않는 것은 꽃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볼까요? 독자가 읽는다는 문장의 주어인 독자도 실체가 아닙니다. 독자라는 실체가 존재하고 그것이 읽는다는 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읽지 않는 독자도 있어야 하는데 읽지 않는 사람은 독자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점은 우리는 실체가 아닌 것을 문장의 주어자리에 놓음으로써 그것이 마치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라는 것이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불교의 무아사상, 휴메 다발이론, 러셀의 기술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불교의 무아사상에 따르면 나는 실체가 아니라 생각의 무더기일 뿐이고 휴메 다발이론에 따르면 나는 실체가 아니라 생각의 다발일 뿐입니다. 그리고 러셀의 기술 이론에 따르면 나라는 것은 실체가 아니지만 우리가 나를 문장의 주어로 놓기 때문에 실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론들이 나타난 배경과 맥락은 이처럼 다릅니다. 하지만 나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아니라는 결론은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데카르트의 주체 철학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라는 전제로부터 나는 존재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불교의 무아 사상을 받아들이면 생각을 한다고 해서 내가 실체로서 존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 나는 그저 생각하는 동안 찰나에 존재하는 물거품이나 아지랭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실체로서 존재한다고 착각하는 순간 인간은 욕구와 집착에 사로잡힙니다. 이러한 욕구와 집착은 번뇌와 고통으로 이어지죠. 따라서 번뇌와 고통을 끌어내기 위해서 먼저 나라는 것이 실체가 아니라 물거품과 아지랑이 같은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심심한 이유는 자신이 심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괴로운 이유는 자신이 괴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다람쥐는 심심하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아요. 다람쥐가 심심하거나 괴롭다고 느낄 만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심심하거나 괴롭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람쥐에게는 나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개념을 상정할 수 있어야 자신이 심심하고 괴롭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깨닫는 것은 나를 잊고 다람쥐처럼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이만 마치죠.